have seen the public reporting indicating that North Korean soldiers are traveling to Russia to fight against Ukraine.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I can tell you one thing, though.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И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в рамках этой статьи. Сначала нужно прове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воду имплементации этой статьи 4 этого договора. Мы в контакте с на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나오고 있죠. 국제 정세, 또 우리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남성욱 교수님과 함께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문제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죠. 헤드라인을 보니까 Winter is coming. 네. 겨울이 오고 있다. 네. 계절도 겨울이 오고 있고 국제 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지금 4년 5년 가는데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이 한반도가 국제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굉장히 위험과 여러 가지 변화가 야기되기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입장을 먼저 둘러싸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 처음에는 이게 뭐 북한군이 뭐 몇 명이 갔느냐 안 갔느냐 또 얘기까지 있었고 또 뭐 12,000명 얘기 나오다가 조금 이제 아마 단계적으로 가는 모양이죠. 간다면 지금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되는 그 현재 양상, 현재 상황,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위성이 촬영을 했다면서요? 네, 3장의 사진을 발표했는데 한 장이 제주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2장은 이제 에어버스라고 그래서 유럽의 민간 위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즉 러시아 군함이 지난 91년 이후에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북한 항구에 러시아 군함이 왔다. 이거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거기서 이제 병력을 지금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3,000명이라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닷새 만에 1,500명이 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도로 하면 12,000명이 다음 달이면 다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태 진전인데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를 도와서 병력을 파견한다? 그건 뭘 어떤 걸 기대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뭐 돈 그죠? 뭐 월급을 뭐 2,000불 받는다면서요? 돈, 또 뭐 중요한 실전 경험, 또 거기다 러시아로부터의 뭐 첨단 무기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지난 5월에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랬죠. 4조에서 유엔 자위권 51조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의 전투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 이제 그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이제 돕는 양상인데 이것이 가져오는 한반도의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그런 분쟁이 났을 때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참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파병으로 인해서 러시아 군대가 북한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실험은 6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뭐 50개 정도를 만들어 놨고요. 전투기에 실어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다 요격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다 해결이 됐고요. 결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하려면 본토를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ICBM이라는 거죠. 네, 네. 그 ICBM 개발에 아직 2%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네, 보고 있습니다. 그 ICBM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예. 6,000도의 고열이 나서 결국은 아주 마모가 이런 부품에 마모가 생기는데 그런 데 대해서 러시아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른바 또 하나는 재진입 기술인 그렇습니다.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눈이죠. 위성 감시 정찰 카메라죠. 일단 그 정찰 위성 감시 기술도 상당히 러시아 것이 우수합니다. 네.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또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 무기가 이제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용병으로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2,000불.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2달 곱하기 12,000명 해서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더니 뭐 한 4, 5천억, 뭐 10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지금 쫓겨나는 상황에서 뭐 상당한 또 경제적 도움도 되죠. 러시아 측을 좀 얘기하면 러시아 측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열세를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엄청난 병력이 필요하다. 근데 과연 북한군을 그 파견받아서 뭔가 전세 역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그냥 소모적으로 촉된 말로 총알바지로 내버리면 그게 별 전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러시아 측에 군사적으로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게?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저께 우크라이나 정보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 명으로 네, 밝혀졌고요. 네, 탱크가 폭파된 게 9천여 대로 네. 발표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전부 포함하면 포함해서 이제 70만이라는 70만 거죠. 명이고요. 예. 지금 러시아는 사실은 부분 징집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층들, 네. 상류층도 다 입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틴이 민심이 나빠지면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중산층 이하의 병력만을 징집하는 부분 징집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70만 명 사상자가 남으로서 한계에 이제 왔기 때문에 네. 푸틴 입장에서는 최격정지에 어떤 병력이든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또 절박한 상황입니다. 뭐 그들이 와서 전세를 바꾼다든가 뭐 크게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 본토 공격에 대한 최전방에 배치를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겠다라는 보관입니다. 뭐 완전히 뭐 인간 방패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아까 북한에 기대하는 것과 이제 연결돼서 보면 과연 그 러시아가 북한이 그렇게 병력을 보냈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위성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런 최첨단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이제 그거는 앞으로 상황에 달려 있는데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반대급부를 내놔라. 그랬을 때 과연 계속 병력이 들어간다면 푸틴이 이거를 이제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이제 우리도 그거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ICBM 기술이라든가 핵추진 함선이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첨단 무기, 공격형 무기를 줄 수 있다. 살상 무기를. 그다음에 K 방산 중에서 K2 전차 아주 최고죠. 네. K9 자주포는 뭐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와서 네. 구매를 연속적으로 하는 정도이기 서로 때문에 사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 조금 더 이따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자, 이제 북한과 러시아 이렇게 밀착해서 이미 밀착은 했었죠. 뭐 북로 조약 맞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전장에 군인까지 파병하는 건 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정세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전쟁이 2개 정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3개 정도 발생하는 건 아주 희한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파편이 이 동북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를 관리해야 되는데 키 역할은 미국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뭐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 이번에 먼저 치고 나가서 팩트를 확인해 줬거든요. 이 국제 정치라는 게 다 자국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누가 남의 국가 일을 내 국가 일처럼 네.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세 판단에 매우 신속하고 또 신중하게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현재 가장 다급한 문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중동 문제가 우선 있고 그 중동 문제에 연계된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확인을 좀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미국의 정보 판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국정원 차장이 10월 초에 현지를 갔다 왔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에. 네. 한국 국가정보원 자료만 가지고 미국이 공식 입장은 낼 수 없다. 그건 뭐 예, 당연하겠죠. CIA가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모든 정보 역량을 중동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네, 늦어지는 뭐 그런 지금 형국이죠. 네, 네, 네. 뭐 사실은 그건 어떻게 미국 입장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뭐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 방한에서 역시 그 북한 파병을 비판하고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그 문제 북한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나토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연대가 좀 더 공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만 한 가지 미정인 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아니라는 네, 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독일이고 프랑스고 폴란드고 무기를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나토 국가가 우리한테 뭐 무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도 또 입장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적대국이란 말이 표현 그렇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런 입장을 우리가 취하는 게 어떻습니까? 현명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죠. 사실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입장을 전달했죠. 그랬더니 한러 관계의 파탄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신중하게 생각하라. 당신들의 레드라인을 지켜라. 만약에 북한에게 첨단 무기 기술이 지원해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좌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서로 기싸움으로 국익을 갖고 저울질을 하는데 11월 5일이 저는 하나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서 승자가 결정되면 가닥이 크게 또 잡힐 거로 일단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닥을 잡으면 한국도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또 조약이고 또 현재 뭐 또 파병한 걸 뭐 어떤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러시아 군사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진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한 러시아 대사 얘기로는 뭐 한반도에서 남측이 북측을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주 묘한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되면 러시아는 분명히 남측이 먼저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병력이 이제 올 수 있는 아주 우리로서는 고통스러운 시나리오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뭐 한러 관계도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제 북중러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편이고 한미일이 또 한 편이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 못지않게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불편해한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지분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뭐 30만 이상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하고 있고. 동주국을 물리치고 다시 옆에 나라로 가서 파병을 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의 국익에 맞느냐는 거죠. 지금 미국과 무역 갈등 여러 가지 패권 경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렵거든요. 이 자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통적인 뭐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북러가 저렇게 손을 잡고 무기, 화약
냄새를 피우는 것이 중국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한중 관계가 좀 발전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5년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네. 무슨 북중러라는 약간의 불량 국가 축에 중국이 발을 디디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점도 포함해서 지금 어쨌든 특히 남북 관계가 좀 변화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하면서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대응, 우리의 어떤 뭐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응 이거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겨울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그래서 저 어디 가면 뭐 전쟁 나냐고 물어보는 질문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위기의 강도가 10이라면 아직은 8 정도에 머물러서 뭐 한반도에 이제 전쟁이 날 확률은 없다. 다만 이제 풍선이 날아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풍선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고요. 네. 그거는 뭐 군경에 신고를 해서 다루고요. 당분간은 뭐 정부의 어떤 조치를 좀 믿고 일단 국제 정세를 예민하게 좀 바라보는 네. 차분한 자세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뭐 이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도 계속 긴장 국면이고요. 또 북한이 러시아 전선에 병력을 파병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남성옥 고려대 교수를 모시고 이 안보 정세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 다시 모셔서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